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뛰는 일이 생길 줄 몰랐다. 65해를 살면서 나는 내 감정의 지도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기쁠 때 어떻게 웃는지, 슬플 때 어디가 먼저 아픈지, 화가 날 때 목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이라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된다. 더 이상 예측 불가능한 일은 없을 거라고, 남은 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감정들을 조금씩 덜어내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지난달 동네 주민센터 노래교실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났다. 사실 노래교실에 나가기 시작한 건 올해 초부터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나고 혼자 사는 것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고 생각할 무렵이었다. 아들은 분당에 살고 딸은 미국에 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전화가 오면 다행인 사이다. 서운하다는 게 아니다. 다들 자기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는 거다. 다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텔레비전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무서울 때가 있었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노래교실이었다.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다. 나는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 편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는다.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 회사 회식 자리에서 마이크가 돌아오면 슬쩍 화장실에 가는 척 하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노래교실이라니. 하지만 가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 노래를 배우러 온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온 사람들.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동안 같이 노래 부르고 끝나면 335 짜장면 먹으러 가고. 그게 다인데 그게 생각보다 좋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노래교실에 갔다. 봄이 막 시작되던 때였다. 주민센터 3층 강당에 들어서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앞줄에 앉아 있었다. 새로 온 사람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는 늘 뒷줄에 앉는다. 앞에 앉으면 선생님이 자꾸 시키시니까. 그런데 노래가 시작되고 그 사람이 고개를 돌려 뒤를 한번 둘러보았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40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까? 머리는 다 휘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체격도 예전 같지 않았다. 그런데 눈이 그대로였다. 웃을 때 살짝 처지는 눈꼴이, 사람을 볼 때 약간 고개를 기울이는 버릇. 그게 그대로였다. 영수 씨. 그 이름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튀어나왔다.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내가 미쳤나 싶었다. 설마 그 사람일 리가 없다고,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다. 그런데 자꾸 눈이 갔다. 노래가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옆 사람이 박수를 치는 것도 한 박자 늦게 따라쳤다. 수업이 끝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 일어날 때 그 사람이 내 쪽으로 걸어왔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혹시, 순옥 씨, 그 사람이 내 이름을 불렀다. 목소리도 변했다. 예전에는 맑고 가느다란 목소리였는데 지금은 좀 허스키해졌다. 담배를 많이 피웠나 보다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런데 억양은 그대로였다.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문장 끝을 약간 올리는 말투. 나는 대답을 못했다. 고개만 끄덕였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웃었다. 맞네. 진짜 순옥 씨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40년 전으로 돌아갔다. 20대 중반의 나. 좁은 봉제 공장에서 재봉틀을 돌리던 나. 퇴근 후에 야간 학교에 다니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던 나. 그리고 같은 야간 학교 책상에 앉아 있던 영수 씨. 그때 그 사람도 공장에 다녔다. 인쇄소였나, 제본 공장이었나. 하옅은 손에 늘 잉크 자국이 묻어 있던 사람. 그 잉크 자국이 지워지지 않아서 손등이 항상 거뭇거뭇했던 사람. 우리는 연인 사이였다. 아니,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요즘 말로 하면 썸이었다고 해야 하나. 정식으로 사귄 적은 없다. 고백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다만 서로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 수업이 끝나면 같이 걸었고, 가끔 국밥집에서 같이 밥을 먹었다. 그게 다였다. 손 한 번 잡아본 적 없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다. 그렇게 좋아하면서 손도 못 잡다니. 하지만 그때는 그랬다. 여자가 먼저 손을 내밀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남자가 손을 내밀기에는 우리 둘 다 너무 가난했다. 가난. 그게 다였다. 우리가 헤어진 이유, 아니 헤어졌다고 할 것도 없이 그냥 흩어진 이유. 영수 씨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셨다. 어머니 혼자 3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뒷맞이가 영수 씨였다. 밑으로 여동생 둘이 있었다. 영수 씨는 월급을 받으면 거의 다 집에 갖다 드렸다. 본인은 야간 학교 학비하고 밥값 정도만 남겼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영수 씨가 국밥을 사주겠다고 할 때마다 괜찮다고 각자 내자고 했다. 그 사람 체면을 세워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진짜로 미안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쓰는 이 돈이 저 집 식구들 반찬값일 텐데. 그러다가 영수 씨가 갑자기 사라졌다. 학교에 안 나온 게 일주일쯤 됐을 때 나는 다른 반 친구한테 소식을 들었다. 영수 씨가 사우디아라비아로 갔다고. 그때 중동 건설 붐이 한창이었다. 젊은 남자들이 돈 벌러 사막으로 떠나던 시절. 영수 씨도 그렇게 떠났다.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이야 이해한다. 그때 그 사람이 왜 말을 못했는지. 뭐라고 하겠나. 나 돈 벌러 사우디 가는데 기다려줘. 그런 말을 어떻게 해.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와서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약속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나. 그런데 25살 때에 나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냥 서운했다. 원망도 했다. 한마디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잘 가라, 건강해라. 그 정도는 내가 들을 자격이 있는 거 아니야? 그 사람을 미워했다. 아니, 미워하려고 애를 썼다. 미워해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으니까. 그렇게 40년이 지났다. 나는 결혼을 했다. 29의 선을 봐서 30에 결혼했다. 남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다만 심심한 사람이었다. 가슴이 뛰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정상인 거라고 생각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건으로 하는 거라고. 그때는 다들 그렇게 말했다. 나도 그렇게 믿었다. 가슴이 뛰는 건 철없는 거라고. 어른이 되면 안정을 택하는 거라고. 35년을 같이 살았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아서 키웠다. 남편이 일찍 퇴직하고 몸이 아프기 시작했을 때 간호도 했다. 마지막 2년은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니까
허무하더라. 슬프다기보다는 허무했다. 그런데 그 허무함 속에서 가끔 영수 씨 생각이 났다. 아무 이유 없이 빨래를 개다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결혼은 했을까? 아직 살아있기는 할까?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스쳤다가 사라지곤 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앞에 서 있었다. 40년 만에 노래교실 강당에서 많이 변했네요. 영수 씨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서로 마찬가지죠. 그러게 잠깐 침묵이 흘렀다. 어색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불편하지는 않았다. 예전에 우리가 함께 걷던 길에서도 침묵이 많았다. 말이 없어도 괜찮은 사이. 그게 40년이 지나도 그대로인 것 같아서 이상했다. 시간 되면 차 한잔 할까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럴 필요 없다고, 반가웠다, 그 말이면 됐다고,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좋아요. 입에서는 그 말이 나왔다. 그날 우리는 주민센터 앞 카페에서 3시간을 이야기했다. 40년치 이야기를. 그런데 신기했다. 3시간이 3시간 같지 않았다. 30분처럼 느껴졌다. 그 사람이 사우디에서 5년을 일하고 돌아왔다는 것, 돌아와서 작은 인쇄소를 차렸다는 것, 결혼해서 아들 2을 낳았다는 것, 부인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지금은 아들네 근처 이 동네로 이사 왔다는 것.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동안 나는 자꾸 그 사람의 손을 보았다. 거뭇거뭇하던 잉크 자국은 없었다. 대신 검버섯이 있었다. 그게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집에 돌아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나는 울었다. 왜 울었는지 모르겠다. 슬퍼서 운 건지, 반가워서 운 건지, 아니면 40년 전에 못 울었던 걸 이제야 우는 건지. 그냥 눈물이 나왔다. 멈출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면서 계속 그 사람 생각을 했다. 변한 것과 변하지 않은 것들을 떠올렸다. 그러다가 새벽 3~4시쯤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다. 꿈에서 나는 25이었다. 야간학교 교실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옆자리에 영수 씨가 없었다. 빈자리만 있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꿈속에서도 울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65세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다. 한 번 만나고 나니까 또 만나게 됐다. 노래교실이 매주 목요일이니까 목요일마다 얼굴을 보게 됐다. 처음에는 수업 끝나고 차 한잔하는 정도였다. 그러다가 점심을 같이 먹게 됐다. 그러다가 주말에도 만나게 됐다. 딱히 약속을 정한 건 아니었다. 영수 씨가 문자를 보내왔다. 요즘은 전화보다 문자가 편하더라. 젊은 사람들처럼 카카오톡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문자. 오늘 날씨 좋은데 공원 산책할까요? 그런 문자. 나는 매번 고민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결국 매번 갔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났지만 나는 아직 미망인이다. 혼자 사는 여자다. 그런 여자가 남자를 만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나. 우리 아들이 알면 뭐라고 하겠나.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생각밖에 안 했다. 그런데도 발길이 그쪽으로 향했다.
공원을 걸으면서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많이 했다. 40년 전 이야기. 야간 학교 이야기. 그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누구였는지, 교실이 몇 층이었는지, 그런 것들. 신기하게도 영수 씨는 나보다 기억이 선명했다. 순옥 씨, 그때 수학 시험에서 100점 맞은 거 기억나요? 제가요? 수학을 제일 못했는데요. 아니, 맞았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해요. 그날 순옥 씨 얼마나 좋아했는지. 나한테 자랑했잖아요. 태어나서 수학 100점 처음이라고. 그랬나? 기억이 안 났다. 그런데 영수 씨가 그렇게 말하니까 진짜인 것 같기도 했다. 내가 잊어버린 나를 그 사람이 기억하고 있다는 게 이상한 기분이었다. 영수 씨는 기억력이 좋네요. 순옥 씨 일은 다 기억나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다.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다. 65에 두근거리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우습기도 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영수 씨가 물었다. 순옥 씨, 나한테 화났었죠?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바로 알았다. 사우디로 떠난 그때. 화났죠.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와서 뭘 숨겨. 거짓말해봤자 소용도 없고. 많이요. 아주 많이. 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지금 와서 뭘. 그래도 미안해요. 그때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건데. 나도 알았어요. 근데 못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용기가 왜 필요해요? 그냥 얼굴 보고 잘 가라. 그 말 한마디 하는데 무슨 용기가 필요해요? 내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다. 40년 전의 서운함이 갑자기 올라온 것 같았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이제 와서 화를 내봤자 아무 의미 없는데. 그런데 자꾸 목소리가 떨렸다. 영수 씨는 한참 아무 말 없이 걸었다. 공원 벤치가 보이자 거기 앉자고 했다. 앉아서 그 사람이 말했다. 그때 나는 순옥 씨한테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영수 씨가 말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봤다. 눈이 젖어 있는 것 같았다. 아닌가? 햇빛 때문인가? 나는 순옥 씨를 좋아했어요. 그건 진짜예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야간 학교 다닐 때 순옥 씨 보는 게 하루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 좁은 교실에서 순옥 씨 옆에 앉아 있으면 공장에서 힘들게 일한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나는 가만히 들었다. 그 사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근데 나는 순옥 씨한테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사줬어요. 국밥집 가면 순옥 씨가 맨날 각자 내자고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끄럽던지. 좋아하는 여자한테 밥 한 끼 못 사주는 남자가 뭔 남자예요. 영수 씨, 사우디 간다는 말 어떻게 해요? 나 돈 벌러 가는데 기다려줘.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돌아와서 뭘 해줄 수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말 어떻게 해요? 순옥 씨 붙잡아 놓고 몇 년을 기다리라고. 그게 뭔 짓이에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나는 그제야 알았다. 그때 영수 씨가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는지. 그 사람은 나를 붙잡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었다.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였다.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였다. 나를 위해서, 나를 놓아주려고, 바보 같은 이라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눈물이 나려고 해서 억지로 참았다. 나는 기다렸을 건데.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나도 깜짝 놀랐다. 4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나도 알았다. 그때 영수 씨가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나는 기다렸을 거다. 1년이든 2년이든 5년이든. 영수 씨가 나를 쳐다봤다. 진짜요? 진짜요? 그때 알았으면 뭐려. 소용없어요. 지금 와서. 나는 고개를 돌렸다. 공원에 비둘기들이 모여 있었다. 누가 과자 부스러기를 뿌려놨나 보다. 비둘기들이 모이를 쪼는 걸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우리가 그때 다르게 했으면 어땠을까? 영수 씨가 나한테 기다려달라고 했으면, 내가 떠나지 말라고 잡았으면, 그랬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영수 씨는 어차피 사우디에 가야 했을 거고, 나는 혼자 기다리다가 결국 지쳐서 다른 사람 만났을 수도 있다. 아니면 정말 기다렸을 수도 있다. 5년을 기다려서 영수 씨가 돌아왔을 때 결혼했을 수도 있다. 그랬으면 내 인생이 어땠을까? 지금보다 행복했을까? 아니면 더 불행했을까? 답은 없다. 알 수 없다. 그냥 그러지 않았으니까. 순옥 씨. 영수 씨가 불렀다. 후회해요? 뭐려? 그때 우리가 그렇게 된 거. 나는 한참 생각했다. 후회하느냐고. 솔직히 모르겠다. 남편과 35년을 살았다. 아이들을 낳고 키웠다. 힘들 때도 있었고 좋을 때도 있었다. 그게 내 인생이었다. 그 인생을 후회한다고 하면 그동안 함께한 모든 걸 부정하는 것 같았다. 그건 아닌 것 같았다. 후회는 안 해요. 그렇구나. 근데 나는 말을 멈췄다.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여기까지 왔는데 숨겨서 뭐해? 궁금하긴 했어요. 가끔 영수 씨랑 살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영수 씨가 웃었다. 나도요. 진짜요? 진짜요. 특히 힘들 때, 아내가 아프고 나서 병원 다니고 그럴 때. 그때 순옥 씨 생각 많이 났어요. 순옥 씨였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생각. 의미 없죠. 그냥 사람 마음이 그런 거죠. 그렇다. 사람 마음이 그런 거다. 의미 없는 상상을 하고 지나간 일을 자꾸 돌아보고 그랬으면 어땠을까 되새기고. 그게 사람이다. 늙어도 그런 건 안 변한다. 60이 넘어도 40년 전 일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프다. 웃기는 일이다. 영수 씨. 네. 우리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그 말을 하는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고 싶지 않은 말이었다. 그런데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대로 계속 만나다가는 안 될 것 같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았다. 무슨 일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위험했다. 영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그렇게 간단히 잡지도 않고 그 생각이 스쳤다. 내가 지금 뭘 바라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잡아주길 바라는 건가? 그럼 이번에는 잡힐 건가? 40년 전에 못한 걸 이제 하겠다고. 근데요,
순옥 씨. 네. 노래교실은 계속 나올 거죠. 글쎄요. 영수 씨 있으면 좀. 그럼 내가 안 나갈게요. 네, 순옥 씨가 먼저 나오던 거잖아요. 나는 이사 와서 최근에 시작한 거고. 당연히 내가 빠져야죠. 그 말에 나는 또 가슴이 먹먹해졌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배려가 넘치는 걸까? 40년 전에도 그랬다. 국밥집에서 내가 먼저 젓가락 드는 거 확인하고 나서야 밥 먹던 사람. 내가 춥다고 하면 자기 점퍼 벗어서 씌워주던 사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런 거다. 아니에요. 같이 나와요. 어차피 거기서 인사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수업 끝나고 각자 가면 되죠. 그래도 됐어요. 그렇게 해요. 나는 일어섰다. 더 앉아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마음이 자꾸 흔들렸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색에서 분홍색으로, 분홍색에서 보라색으로 변해갔다.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슬펐다. 왜 하필 지금일까? 왜 하필 이 나이에? 40년 전에 만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다. 아니, 4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만나서 뭘 어쩌겠다는 건지. 우리 둘 다 인생을 산 만큼 산 사람들인데. 자식도 있고 손주도 있고. 이제 와서 뭘. 그런데 마음은 그걸 모르는 것 같았다. 마음은 여전히 25이었다. 야간학교 교실에서 영수 씨 옆에 앉아있던 그 25. 나는 그날 밤 오래 울었다. 가난에 대해서 말해야 할 것 같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모를 거다. 아니, 알 수도 없을 거다. 텔레비전에서 옛날 드라마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건 드라마일 뿐이다. 진짜 가난은 드라마에 안 나온다. 드라마에 나오는 가난은 예쁘다. 누추한 방에서도 얼굴은 깨끗하고 옷은 낡아도 단정하다. 하지만 진짜 가난은 그렇지 않았다. 나는 16에 서울로 올라왔다. 충청도 시골에서. 우리 집은 농사를 지었는데 논이 별로 없었다. 남의 논을 부쳐 먹는 형편이었다. 위로 오빠가 둘 있었고 나 밑으로 동생이 셋 있었다. 식구가 많으니까 항상 배가 고팠다. 밥을 해도 윗물만 먼저 퍼서 아이들 주고 어머니는 밥 풀며 잘 건져서 국에 말아 드셨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다. 16세 국민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오빠들은 진작 서울 가서 공장 다니고 있었다. 큰오빠가 봉제 공장 자리를 알아봐 줬다. 구로공단 근처였다. 기숙사가 있어서 먹고 자는 건 해결이 됐다. 월급은 얼마 안 됐지만 그중 절반은 집에 붙였다. 나머지로 생활했다. 생리대 살 돈이 아까워서 헝겊 빨아 쓰던 시절이었다. 공장 일은 힘들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정규 근무였는데 물량이 밀리면 야근을 했다. 야근하면 밤 10시, 11시까지. 그래도 야근 수당이 나오니까 야근 있는 날이 좋았다. 재봉틀을 하루 종일 돌리면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팠다. 눈도 나빠졌다. 20 넘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다. 공장 먼지 때문인지 기침도 자주 했다. 그래도 불평은 없었다. 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공장 동료들도 다 비슷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 벌어 집에 보내는 사람들. 우리끼리 농담을 했다. 우리가 벌어서 오빠 장가 보내고 남동생 대학 보내면 그 다음에는 우리 차례라고. 그때가 되면 우리도 좀 살 수 있을 거라고. 근데 그 다음은 잘 오지 않았다. 야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건 23살 때였다. 검정고시를 보고 싶었다. 중학교 졸업장이라도 있어야 나중에 뭘 해도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공장 끝나고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수업을 들었다. 피곤했다. 수업 듣다가 조는 날도 많았다. 그래도 가는 게 좋았다. 공장에서는 미싱사였지만 학교에서는 학생이었으니까. 그게 좋았다. 영수 씨를 처음 본 건 그 야간 학교 교실에서였다. 같은 반이었다. 나보다 2살 위였다. 25. 인쇄소에 다닌다고 했다. 손에 항상 잉크 자국이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말을 안 했다. 나는 원래 낯을 가리는 편이고 그 사람도 말수가 적었다. 그냥 같은 반 학생으로 한 학기를 보냈다. 그러다가 우연히 같이 걷게 됐다.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버스 정류장이 같은 방향이었다. 걸으면서 이야기를 했다. 어느 공장 다니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런 것들. 그 사람은 경상도에서 왔다고 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맞이인 자기가 가족을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나와 비슷했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돈 벌어 집에 보내는 처지가. 그 뒤로 자주 같이 걸었다. 수업 끝나면 기다렸다가 같이 나왔다. 말을 많이 하지는 않았다. 그냥 나란히 걸었다. 가끔 별이 잘 보이는 날이면 하늘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서울 하늘은 뿌였지만 그래도 가끔 별이 보였다. 한 번은 내가 감기에 걸렸다. 공장에서 무리했는지 열이 났다. 학교에 갈까 말까 하다가 갔는데 수업 중에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영수 씨가 수업 끝나고 내 이마에 손을 대봤다. 열 있네.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 그러고는 나를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줬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버스가 오기 전에 편의점에 가서 감기약을 사왔다. 이거 먹고 자요. 내일은 학교 나오지 말고. 그 감기약. 1,000원도 안 하는 약이었을 거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그 사람도 형편이 어려운 걸 알았으니까. 그 1,000원이 그 사람한테 얼마나 큰 돈인지 알았으니까. 고마워요. 고맙긴. 빨리 나아요. 버스가 왔다. 나는 버스에 타면서 뒤를 돌아봤다. 영수 씨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날 밤 기숙사 침대에서 약을 먹으면서 울었다. 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누가 나한테 이렇게 해준 적이 없었다. 집에서는 아파도 일해야 했다. 공장에서도 아프면 연차 깎이고 욕먹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000원짜리 약 하나 사주면서 걱정해줬다. 그게 그렇게 새로웠다. 그 뒤로 나는 영수 씨를 좋아하게 됐다. 아니, 그 전부터 좋아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날 이후로 확실히 알게 됐다.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고 싶다. 이 사람과 밥 먹고 같이 걷고 나란히 앉아 수업 듣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그게 다였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돈이 없었으니까. 시간이 없었으니까. 체면이라는 것도 있었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자괴감도 있었다.
영수 씨는 번 돈 대부분을 집에 보내야 했고, 나도 마찬가지였다. 데이트를 할 돈이 없었다. 아니, 데이트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는 사치였다. 같이 밥 먹는 것도 가끔 국밥집에서 각자 돈 내고 먹는 게 전부였다. 영화 못 봤다. 커피숍 가본 적 없다. 그런 데는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으면,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손이라도 잡았으면, 그랬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아무것도 안 달라졌을 수도 있다. 그래도 적어도 손 한 번은 잡아봤을 텐데. 가난은 그런 거다. 물질적인 것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다. 감정까지 빼앗아 간다. 좋아해도 표현 못하게 만든다. 사랑해도 붙잡지 못하게 만든다. 미래를 약속할 수 없으니까 현재도 온전히 살 수 없게 된다. 영수 씨가 사우디로 떠난 건 그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중동 건설붐. 그때 젊은 남자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다. 사우디 가면 돈 번다고. 3년만 고생하면 집 산다고. 영수 씨도 그 말을 들었을 거다. 어머니와 여동생들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거다. 나는 그걸 원망하지 못한다. 그때 그 사람 처지에서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 없었다. 나라도 그랬을 거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하지만 왜 말 한마디 없이 갔는지 그건 오래 이해하지 못했다. 아까 영수 씨가 말해줬다. 자기가 아무것도 약속해 줄 수 없어서 그랬다고. 나를 붙잡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랬다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해가 됐다. 그리고 더 슬퍼졌다. 가난이라는 건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 스스로를 자격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든다. 내가 뭔데 하는 생각이 먼저 들게 만든다. 우리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다. 좋아해도 말 못하고, 원해도 바라지 못하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주제를 파악해야 한다고. 그런 말들 속에서 자랐다. 그래서 영수 씨가 떠날 때 나도 잡지 못했다. 가지 말라고, 나는 기다릴게. 그런 말을 못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사람을 잡아. 그 사람 가족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생각하면 후회된다. 그때 한마디라도 했으면, 설령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이렇게 40년을 궁금해하지는 않았을 텐데. 가난은 참 많은 것을 빼앗아 갔다. 돈도, 시간도, 건강도, 그리고 사랑도. 그만 만나자고 해놓고 우리는 계속 만났다. 노래교실에서 얼굴을 보게 되니까 인사는 해야 했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차를 마시게 됐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2달이 지났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다. 더워졌다. 아들한테 전화가 왔다. 일주일에 한 번 안부 전화. 늘 하는 이야기들. 밥은 잘 먹는지, 건강은 어떤지, 필요한 거 없는지. 엄마, 요즘 뭐 해요? 뭐 하긴. 그냥 지내지. 노래교실 아직 다녀요? 응. 거기 재밌어요? 그냥저냥. 나는 말을 아꼈다. 영수 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왜 하지 않았을까? 말해도 되는 건데. 옛날에 아는 사람 만났다. 그 정도 말해도 이상할 건 없는데.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말하면 뭔가 시작될 것 같아서. 아니, 말하면 뭔가 인정하는 것 같아서. 뭘 인정하는 건지는 나도 잘 몰랐다. 그 무렵 영수 씨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 사우디에서의 5년. 사막 한가운데 공사 현장에서 일했다고 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더위, 밤에는 모래바람. 한국 사람들끼리 컨테이너 숙소에서 생활했는데 고향 생각에 우는 사람도 많았다고. 영수 씨도 처음 몇 달은 힘들었다고 했다. 특히 밤에 잠이 안 와서 밖에 나가 별을 보면 한국 하늘이 생각났다고. 야간 학교 끝나고 나와서 같이 별 보던 날들이. 그때 순옥 씨 생각 많이 했어요. 영수 씨가 말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여름 저녁이라 해가 길었다. 아직 어둡지 않은 시간. 사우디에서요? 네. 특히 힘들 때. 이거 왜 하고 있나? 언제까지 해야 하나? 그런 생각 들 때. 그럴 때 순옥 씨 얼굴이 떠올랐어요. 왜요? 몰라요. 그냥. 순옥 씨 생각하면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서. 나는 대답을 못했다. 그 말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다. 40년 전에 사막에서 나를 생각하며 버틴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왔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였다. 돌아와서 연락할까 했어요. 영수 씨가 말을 이었다. 5년 만에 한국 돌아오니까 처음 생각한 게 순옥 씨였어요. 근데 어떻게 연락해요? 주소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야간 학교에 가봤는데 순옥 씨는 진작 검정고시 붙고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요. 2년이 거기까지였구나 하고. 나도 그랬어요. 나도 사실 영수 씨를 찾아볼 생각을 했었다. 영수 씨가 사우디로 떠나고 1년쯤 지났을 때 같이 다니던 친구한테 물어봤다. 영수 씨 집 주소 아는 사람 없냐고. 아무도 몰랐다. 야간 학교는 그런 곳이었다. 다들 자기 사정으로 바쁘고 남의 일에 관심 둘 여유가 없었다. 나도 그냥 포기했다. 그러고 결혼했어요? 영수 씨가 물었다. 네. 29에 선봐서 30에 결혼했어요. 남편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남편. 35년을 같이 산 사람. 어떤 사람이었을까? 착한 사람이었어요. 성실하고 가정적이고 아이들한테 다정했고요. 좋은 사람이었네요. 네.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건 사실이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다. 월급 타면 생활비 먼저 갖다 주고 집안일도 곧잘 도왔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도 빠지지 않고 갔다. 요즘 말로 하면 좋은 남편, 좋은 아빠였다. 사랑했어요?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한참 생각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사랑이 뭔지. 지금은요. 지금 생각해보면 고마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같이 버텨준 사람. 아이들 키울 때 협조해준 사람. 아플 때 옆에 있어준 사람. 그게 사랑 아니에요. 글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건 의리 같은 거 아닐까요? 같이 오래 살다 보면 생기는. 사랑하고는 좀 다른. 그럼 사랑은 뭔데요? 몰라요. 정말 모른다. 사랑이 뭔지, 남편을 사랑했는지. 결혼 생활 35년 동안 그 질문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다.
해봤자 소용없으니까. 이미 결혼했고, 아이들도 있고, 살아야 하니까. 사랑 같은 건 그냥 밥상 위의 반찬 같은 거였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밥은 먹어야 하니까. 나는 영수 씨가 말했다. 나는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뭔데요? 그 사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거.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거. 그 사람을 위해서 뭐라도 하고 싶은 거. 나는 아무 말 없이 영수 씨를 봤다. 순옥 씨 생각하면 그래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 말에 나는 눈을 피했다. 심장이 뛰었다. 65의 심장이. 오래되어서 낡아버린 줄 알았던 심장이. 영수 씨는, 부인분은 어땠어요? 나는 화제를 돌렸다. 사랑했어요. 다르게요. 다르게 순옥 씨한테 느끼는 거랑은 다른 사랑. 같이 살면서 쌓인 정 같은 거. 아이들 엄마라는 고마움. 순옥 씨 말대로 의리 같은 거. 근데 그것도 사랑이에요. 다만 종류가 다른 거지. 그렇구나. 그래서 힘들었어요. 뭐가요? 아내가 아플 때. 간병하면서도 가끔 순옥 씨 생각이 났어요. 그게 아내한테 미안했어요. 옆에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한테 다른 여자 생각하다니. 나쁜 남편이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어떻게 나쁜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래도요. 나도 그랬어요.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왔다. 말하고 나서 놀랐다. 이런 말을 왜 하지? 남편 간병하면서 가끔 영수 씨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영수 씨였으면 그런 생각. 미안하지만 그랬어요. 영수 씨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우리 둘 다 미안한 사람들이네요. 그러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상했다. 부끄러운 이야기를 했는데 부끄럽지가 않았다.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다. 40년 동안 혼자 품고 있던 걸 내려놓은 것 같았다. 순옥 씨. 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다 늙었는데. 자식들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 눈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나도요. 영수 씨도 그렇게 말했다. 그날 우리는 그 이야기를 더 하지 않았다. 그냥 해가 지는 걸 같이 보다가 각자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와서 나는 남편 영정 사진을 봤다. 거실 장식장 위에 있는 사진. 3년 전에 찍은 사진이라 아직 건강해 보인다. 병원 가기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여보, 미안해. 나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당신 살아있을 때도 가끔 다른 사람 생각했어. 지금도 그래. 미안해. 사진 속 남편은 웃고만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당연하다. 사진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는 얼굴이 용서해 주는 것 같기도 했다. 괜찮아. 나도 알아. 그런 것 같기도 했다. 착각일 수도 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걸 수도 있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영수 씨를 만나는 게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사람들 눈이 신경 쓰였다. 노래교실에서 같이 나오는 것, 주민센터 앞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것, 공원을 나란히 걷는 것.
누가 보면 뭐라고 하겠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다.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는 김씨 아주머니가 한 번은 슬쩍 물었다. 순옥 씨, 요즘 저 남자분이랑 친하신 것 같던데. 아, 그냥 옛날에 아는 사이예요. 아, 그래요? 김씨 아주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불편했다. 뭔가 오해하는 것 같았다. 오해가 아닌데 오해라고 해야 하나? 복잡했다. 나는 그 뒤로 영수 씨와 노래교실에서 거리를 뒀다. 수업 끝나고 바로 나오지 않고 좀 기다렸다가 나왔다. 영수 씨한테도 말했다. 우리 너무 티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티요? 그냥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영수 씨가 한숨을 쉬었다. 순옥 씨, 우리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건 알아요. 근데 그래도 남의 눈 신경 쓰다가 인생 끝나요. 우리 나이에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지. 맞는 말이다. 머리로는 안다. 그런데 가슴이 따라가지 않았다. 나는 평생 남의 눈 신경 쓰며 살았다. 시집 가서도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직장에서도 사람들 눈치 보고, 그게 몸에 배어 있었다. 65이 되어서 갑자기 바꿀 수가 없었다. 그리고 자식들. 아들과 딸이 알면 어떻게 반응할지 무서웠다. 한 번은 딸한테 전화했다. 미국에 있는 딸. 시차 때문에 통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은 마침 연결이 됐다. 엄마, 무슨 일이야? 평소에 전화 잘 안 하던데.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에이, 무슨 일 있지? 딸이 의심했다. 평소와 다르니까. 없어. 진짜 없어. 건강한 거 맞아? 병원 갔다 온 거 아니지? 아니야, 건강해. 그럼 다행이고. 엄마, 나 지금 미팅 들어가야 해서. 응, 그래. 바쁘지? 끊어. 응, 엄마 건강해. 밥 잘 챙겨 먹어.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 멍하니 있었다. 딸한테 물어보고 싶었다. 엄마가 남자 만나면 어떻게 생각해? 아빠 돌아가신 지 3년 됐는데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도 돼? 그런 질문. 못했다. 무서웠다. 딸이 뭐라고 할지. 엄마 그 나이에 무슨 남자야? 이럴 것 같았다. 아니면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럴 것 같았다. 3년이 긴 건지 짧은 건지 나도 잘 모르겠다. 사람마다 다르겠지.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재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혼자 사니까. 아들한테는 더 말 못하겠다.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았다. 보수적이다. 엄마가 남자 만난다고 하면 펄쩍 뛸 거다. 창피하다고 할 수도 있다. 주변에 알려지면 어쩌려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다. 영수 씨는 달랐다. 어느 날 영수 씨가 말했다. 나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뭐요? 순옥 씨 만나는 거요. 나는 깜짝 놀랐다. 왜요? 왜 이야기해요? 숨길 이유가 없어서요. 그래서 뭐래요? 아드님이 좋다고 했어요. 진짜요? 네. 아버지 외로우셨을 텐데 잘 됐다고. 예전에 좋아하던 사람이면 더 좋지 않냐고. 믿기지 않았다. 그런 반응이 가능해. 아드님이 이해심이 깊으시네요. 글쎄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삶이 짧다는 걸 아니까. 그렇구나. 순옥 씨도 말해봐요. 아이들한테. 못해요. 왜요? 무서워요. 영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40년 만에 처음. 순옥 씨. 뭐가 무서워요? 아이들이 싫어하면 어떡해요? 엄마 창피하다고 하면. 그럴 리 없어요. 몰라요. 우리 애들은 달라요. 달라도요. 엄마 행복한 거 싫어하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나는 손을 빼고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나려고 했다. 순옥 씨. 네. 나 기다릴게요. 뭐려? 순옥 씨 마음이 편해질 때까지. 준비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해도 돼요. 숨겨도 돼요. 나는 괜찮아요. 그 말에 나는 울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다. 공원 벤치에서 울었다. 영수 씨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등을 쓸어주지도 않고 괜찮다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옆에 있었다. 그게 고마웠다. 뭐라도 하려고 하면 더 울었을 거다.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게 그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한참 울다가 나는 고개를 들었다. 영수 씨. 네. 조금만 기다려줘요. 조금만. 얼마든지. 내가 정리 좀 할게요. 마음을 천천히 해요. 급한 거 없어요. 급한 거 없다. 그 말이 이상하게 웃겼다. 우리 나이에 급한 거 없다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하지만 그래서 더 서두르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신중해야 하는 건지도. 그날 이후로 나는 계속 생각했다. 이대로 영수 씨를 계속 만나도 되는 건지. 사람들한테 알려야 하는 건지. 아이들한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로 조용히 만나는 게 나은 건지. 답이 안 나왔다. 답이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겠다. 65에 이런 고민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영수 씨를 만나는 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두근거린다. 뭘 입을지 옷장 앞에서 한참 고민한다. 예전에는 그냥 아무거나 입었다. 어차피 노인네가 뭘 입어봤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요즘은 다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는 옷을 찾는다. 이 바지는 허리가 안 들어가고 이 윗옷은 색이 너무 칙칙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나마 나은 걸 입고 나간다. 거울 앞에서 얼굴도 본다. 눈가 주름이 깊어졌다. 팔자 주름도 심해졌다. 목살이 처져서 목걸이를 해도 예쁘지 않다. 한숨이 나온다. 젊었을 때는 거울 보는 게 즐거웠는데 지금은 거울이 원수다. 그래도 화장은 한다. 연하게, 진하게 하면 더 이상해 보이니까.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 그 정도. 화장품 사러 가기도 민망해서 온라인으로 주문한다. 아줌마 화장품 사는데 뭐가 민망해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렇다. 이런 내가 우습기도 하다. 65에 뭘 꾸며. 누가 보겠다고. 그런데 영수 씨가 볼 거니까. 영수 씨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아 보이고 싶다. 40년 전의 내 모습은 이미 없어졌지만 그래도 지금 내 모습 중에서는 제일 나은 걸 보여주고 싶다. 영수 씨는 나한테 예쁘다고 한다.
처음에 그 말 들었을 때 펄쩍 뛰었다. 무슨 소리예요? 이 늙은 게 어디가 예뻐요? 예쁘죠? 나한테는. 눈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눈은 멀쩡해요. 순옥 씨가 예쁜 거지.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니, 진심일 거다. 영수 씨는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래도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예쁘다니. 이 쭈글쭈글한 얼굴이, 이 백발 머리가, 이 구부정한 허리가.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다. 바보 같지만 65에 예쁘다는 말에 설레다니. 15도 아니고. 그래도 좋다. 영수 씨를 만나면 시간이 빨리 간다. 공원을 걷든 카페에서 차를 마시든 밥을 먹든 한두 시간이 30분처럼 느껴진다. 이야기할 게 많다. 40년치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야기 안 해도 좋다. 그냥 나란히 걸어도 좋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 죄책감이 밀려온다. 남편 영정사진 앞을 지날 때마다 고개가 숙여진다. 미안하다고 말하게 된다. 오늘도 그 사람 만났어. 즐거웠어. 미안해. 그렇게 혼잣말을 한다. 죽은 사람한테 미안해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당연히 이러면 안 됐을 거다. 불륜이니까. 하지만 남편은 죽었다. 3년 전에 죽었다.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건가? 괜찮지 않은 건가? 사람들마다 말이 다르다. 어떤 사람은 그래. 인생 짧은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말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도리가 있지. 남편 산소 풀 뽑으러 다니면서 다른 남자 만나면 되겠어. 그렇게 말한다. 다 맞는 말 같기도 하고 다 틀린 말 같기도 하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한 번은 영수 씨한테 물었다. 영수 씨는 죄책감 안 느껴요? 뭐에 대해서요? 부인분한테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거. 영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처음에는 느꼈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느끼기도 하고 안 느끼기도 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순옥 씨 생각하면 미안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미안하니까. 근데 지금은 아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죽었어도 미안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죽은 사람한테 매여서 뭘 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냉정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예요. 순옥 씨, 남편분이 순옥 씨한테 뭘 바라겠어요? 몰라요. 행복하게 살길 바라시겠죠.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그건 그렇겠죠. 그럼 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인가? 나는 영수 씨처럼 생각이 정리가 안 된다. 마음이 복잡하다. 행복하면서도 불안하고 설레면서도 무섭다. 이런 감정이 동시에 존재하는 게 가능한지 몰랐다. 어느 날 꿈을 꿨다. 꿈에서 남편이 나왔다. 건강하던 시절의 모습이었다. 우리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나한테 물었다. 당신 행복해?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행복해 보이던데. 미안해요. 뭐가, 그냥. 미안해요. 남편이 웃었다. 생전에 잘 안 웃던 사람이 웃었다.
미안할 거 없어. 잘 살아. 그러고는 사라졌다. 꿈에서 깼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다. 또 울었나 보다. 꿈속에서도 울고 깨어서도 울고.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이 허락해준 건가? 아니면 내가 그러길 바라니까 그런 꿈을 꾼 건가? 하여튼 그 꿈 이후로 죄책감이 조금 줄었다.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런 게 늙는다는 건가? 젊었을 때는 감정이 단순했다.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고 명확했다. 그런데 나이가 드니까 모든 게 복잡해진다. 좋으면서 미안하고 설레면서 무섭고 행복하면서 죄책감이 들고 여러 감정이 동시에 존재한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냥 다 안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건가? 설렘도 죄책감도 행복도 두려움도 다 껴안고 살아가는 게 인생인 건가? 아직도 답은 모르겠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아들이 갑자기 집에 왔다. 분당에 사는 아들이 평소에는 미리 연락하고 오는데 그날은 그냥 왔다. 근처에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했다. 문제는 그날 내가 영수 씨를 만나고 오는 길이었다는 거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아들과 딱 마주쳤다. 아들이 초인종을 누르려던 참이었다. 엄마. 어디 갔다 와? 응. 그냥 산책. 이 시간에 해 지는데. 그래도 뭐 걷고 싶어서. 아들이 이상하다는 듯이 나를 봤다. 나는 괜히 눈을 피했다. 뭔가 들킨 기분이었다. 들킬 게 뭐가 있어. 산책 갔다 오는 게 죄는 아니잖아. 그런데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았다. 집에 들어와서 아들한테 밥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 꺼내고 밥 데우고. 아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 엄마, 요즘 뭐 해? 뭐 하긴. 그냥 지내지. 노래교실 아직 다녀? 응. 재밌어? 그냥저냥. 같은 대화가 반복됐다. 전화할 때도 이런 얘기 했는데 아들이 왜 자꾸 물어보지? 뭔가 알고 있나? 엄마, 나 얼마 전에 김 아주머니 만났어. 김 아주머니. 노래교실에 같이 다니는 그 김씨 아주머니.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디서? 그냥 마트에서 우연히. 나 알아보시더라고. 그래, 응. 요즘 어머니 남자분이랑 친하시다던데 망했다. 싶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거짓말을 해야 하나? 아니다, 오해다, 그냥 아는 사이다. 그렇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솔직하게 말해야 하나? 영수 씨 만나고 있다고. 엄마, 아들이 불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응. 엄마, 왜 그래? 얼굴이 하얘졌어.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뭐야, 진짜 뭔가 있어. 아들의 목소리가 예리해졌다. 추궁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점점 위축됐다. 그냥 옛날에 아는 사람이야. 우연히 노래교실에서 만났어. 옛날에 아는 사람, 누군데, 그냥 젊었을 때 같이 학교 다니던 사람. 남자, 응. 아들이 잠시 말이 없었다. 밥을 먹다가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엄마, 사귀는 거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사귀다.
그게 맞는 말인가? 우리가 사귀는 건가? 연애하는 건가? 그런 단어가 맞는 건가? 사귀는 건 아니야. 그럼 뭔데? 그냥 만나는 거야. 그게 사귀는 거잖아.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뭔데? 엄마, 나한테 똑바로 말해.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는 움찔했다. 아들이 화났나? 역시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창피하다고 할 거야. 그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고 할 거야. 진호야. 나는 아들 이름을 불렀다. 엄마도 사람이야. 외로워. 아빠 돌아가시고 3년 동안 혼자 살았어. 힘들었어. 그런데 그 사람 만나니까 좀 덜 외로워. 그게 다야. 아들이 나를 봤다.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뭐 하는 사람이야. 인쇄소 하던 사람이야. 지금은 은퇴했고, 부인이 7년 전에 돌아가셔서 혼자야. 왜 하필 그 사람이야? 그냥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나도 놀랐다.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좋아했던 사람이라니. 부끄러웠다. 65 먹은 엄마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 진심이야? 응. 그 사람 좋아해? 응. 대답하고 나니까 눈물이 났다.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아들 앞에서 우는 건 창피한데 참아지지가 않았다. 아들이 일어나서 휴지를 가져다 줬다. 그리고 다시 앉았다. 엄마. 응. 나 화난 거 아니야. 아니야? 응. 그냥 놀라서 그래. 갑자기 들으니까. 미안해. 미리 말했어야 하는데. 괜찮아. 근데 엄마,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사기꾼 아니지. 당연히 아니지. 무슨 소리야. 요즘 노인 대상 사기꾼 많잖아. 조심해야 해. 그 말에 나는 피식 웃음이 났다. 걱정해 주는 거야? 당연히 걱정되지. 엄마 혼자 사는데. 고마워. 고맙긴. 당연한 건데.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도 젓가락을 들었다.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다. 엄마. 응. 그 사람한테 잘해줘. 뭐, 아빠한테 잘해줬잖아. 그 사람한테도 잘해줘.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 웃고 있었다.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그 말에 나는 또 울었다.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왜 이렇게 울어? 좋은 말 했잖아. 그래서 우는 거야. 참나. 아들이 휴지를 더 건네줬다. 나는 코를 풀면서 말했다. 고마워. 진호야. 됐어. 밥이나 먹어. 그날 아들이 돌아가고 나서 나는 한참 거실에 앉아 있었다. 생각보다 아들이 잘 받아들였다. 화낼 줄 알았는데, 창피하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걱정해주고 응원해줬다. 사람은 모르는 거다. 어떻게 반응할지. 내가 괜히 겁먹고 있었나. 숨기느라 고생했나. 모르겠다. 하여튼 한 곱이 넘긴 것 같았다. 영수 씨한테 문자를 보냈다. 아들한테 말했어요. 금방 답이 왔다. 어떻게 됐어요?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다행이다. 잘 됐네요. 영수 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그냥요. 고마워요. 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웃었다.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영수 씨와 나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노래교실에서 보고, 공원에서 걷고, 가끔 밥 먹고. 그 정도다. 대단한 건 없다. 연인이라고 하기엔 너무 조용하고, 친구라고 하기엔 감정이 깊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 그 사이. 아들이 한 번 영수 씨를 만났다. 내가 주선한 건 아니고 아들이 먼저 말했다. 엄마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나 보고 싶다고. 그래서 셋이 밥을 먹었다. 어색했다. 영수 씨도 긴장한 것 같았고 아들도 좀 불편해 보였다. 그래도 나쁘지 않았다. 아들이 돌아가면서 말했다. 괜찮은 사람 같아, 엄마. 그 말이 고마웠다. 딸한테도 말했다. 전화로. 딸은 처음에 놀라더니 그 다음엔 웃었다. 엄마, 로맨스 하네? 무슨 로맨스야?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좋으면 된 거지. 창피하지 않아? 뭐가, 엄마가 행복하면 된 거지. 뭐가 창피해. 딸이 그렇게 말해줘서 눈물이 났다. 또 울었다.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지. 영수 씨가 어느 날 물었다. 순옥 씨, 우리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뭐라고요? 같이 살자고요. 결혼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같이 사는 거. 나는 대답을 못했다. 같이 살다. 그건 생각해 본 적 없었다. 아니, 생각은 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갑자기 왜 그래요?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했어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알아요. 서두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영수 씨가 내 손을 잡았다. 순옥 씨. 나는 순옥 씨랑 남은 날들을 같이 보내고 싶어요.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얼마가 됐든. 저도 그래요. 그 말이 나왔다. 솔직하게. 근데 무서워요. 뭐가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무서워요. 영수 씨가 웃었다. 나도 무서워요. 진짜요? 진짜요. 이 나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쉽겠어요? 무섭죠. 근데 순옥 씨 없는 게 더 무서워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우리는 그날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같이 살자는 제안에 대해서. 나는 아직 대답을 못했다. 영수 씨도 재촉하지 않았다. 지금도 그 상태다. 영수 씨와 나는 여전히 만나고 있다. 같이 살지는 않는다. 각자 집에서 살면서 일주일에 몇 번 본다. 결혼도 안 했고 동거도 안 했다. 그냥 이 상태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더 나아가야 하는 건지, 이 상태가 좋은 건지. 가끔 생각한다. 우리가 4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영수 씨가 사우디 안 갔으면, 내가 기다렸으면, 그래서 우리가 결혼했으면, 그랬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모른다. 알 수 없다.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확실한 건 지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다. 65과 67. 둘 다 머리 희끗희끗하고
주름 가득하고 관절 여기저기 아프다. 젊음은 이미 다 지나갔다. 남은 건 노년뿐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이 좋다. 40년 전보다 지금이 좋다. 그때는 가난해서 여유가 없어서 손 한 번 못 잡았다. 지금은 손도 잡고 나란히 걷고 차도 마신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다. 그냥 이제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게 됐으니까. 영수 씨가 말한다. 우리 이제 시간 없다고. 서두르자고. 나는 아직 망설이고 있다. 서두르면 뭔가 잘못될 것 같아서. 천천히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안다. 이 나이에 다시 가슴이 뛰는 일이 생길 줄 몰랐다. 그런데 생겼다. 그게 신기하고 감사하고 조금 무섭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른다. 우리가 같이 살게 될지 아니면 이 상태로 계속 갈지. 결혼이라는 걸 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 어쩌면 그게 답일 수도 있다. 정하지 않는 것.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 이 나이에 무슨 계획을 세워. 내일 일도 모르는데. 오늘 저녁에 영수 씨를 만난다. 노래교실 끝나고 저녁 먹기로 했다. 뭘 먹을지는 안 정했다. 만나서 정하면 된다. 창밖을 보니 해가 기울고 있다. 가을 해는 짧다. 금방 어두워질 거다. 슬슬 나갈 준비를 해야겠다.